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어느 정당이건 어느 모임이건 의견이 격하게 다르더라도 상대를 비판하되 모욕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비판은 토론을 낳지만 모욕은 증오와 환멸,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부르기도 합니다. 모욕을 선명한 비판이자 논리적 우월성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게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분열로 망한다는 저주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배격이나 공격에 가까운 통렬한 비난은 순간적 카타르시스는 줄지 모르나 결국은 전체 역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배설일 뿐입니다. 최대주의가 아니라 최소주의를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것 서너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최대주의가 아니라 최소주의를 명심하자는 태도를 개량주의적이다,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5시 4분 막 됩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세월호 청문회 지금 이틀째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참사 초기 해양경찰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모두 불참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이날도 5명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는 사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문홍 목표 해양경찰서 서장이 참석했습니다. 특조위원들은 해경의 참사 초기 대응과 청와대 보고, 지시 상황 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증인 대부분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접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 유가족의 원성을 샀습니다. 김 청장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도 청와대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말을 할 처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정의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지금 선거구 획정안 놓고 담판 시작했죠. 오늘을 지금 마감일로 정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정의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담판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와 의장은 모두 발언해서 오는 31일을 넘어 현행 선거구가 없어지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거듭 직권 상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오늘 문을 걸어 잠가서라도 결판을 봤으면 싶은 게 의장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은 여러 차례 걸쳐 원칙을 포기하면서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처음 입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새정치연합은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 정당 득표율의 40%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없던 제도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의 40%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준다. 예. 이걸 원칙은 100% 적용해야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 점유율로 그대로 치환되는 건데, 그래서 민심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되는 건데, 이걸 지금 40%까지 양보를 했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 참 해도 너무합니다. 자, 청와대가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 사실상 지금 국회의장한테 빨리 직권 상정해서라도 처리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선거법을 직권 상정 처리할 때 노동개혁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 수석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직권 상정에 처리한다면 이에 앞서서 각종 민생 경제법안 등이 먼저 처리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거법만 처리되고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입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20대 총선 출마 희망자 예비 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120일 전인 오늘부터 현행 지역구 246곳 별로 총선 출마자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23일까지고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300만 원과 피선거권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가 되면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내걸 수 있고 사무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는 사라지고 예비 후보 등록도 취소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부산에 갔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엊그제 자기가 뛰쳐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자기가 만들기도 했는데 아주 강하게 독서를 퍼부었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는 척만 할 뿐 더 큰 혁신은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새정치연합은 조그만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야당은 혼자서 집권한 적이 없다면서 조금 다르더라도 목적이 같다면 함께 해야 하는데 생각이 조금 다르면은 새누리당이라고 배척한다면서 이대로라면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 열망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정치를 바꾸지 못한다면은 정치할 이유가 없다고 안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며 수구 보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왕에 갈라섰으면 아주 쿨하게 깨끗하게 헤어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그나마 그게 차선이 아닐까 싶은데 이 관련해서는 이따 행간 코너에서 마침 조국 교수의 오늘 페이스북 글, 그것을 토대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부산에 가서 아주 집권을 해서도 안 되고 집권할 수도 없다. 집권해서도 안 된다. 네.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나라에서 한 90억 가까운 돈도 받게 되고 당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텐데 과연 함께 탈당해서 나갈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지금 이게 이제 관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과연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여야 협상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1분기 국고 보조금으로 17억
9천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내년 3월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 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모두 합하면은 88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절반씩 나눠 가졌던 국고 보조금을 각각 3분의 1씩 나눠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보조금이 분기별로 8에서 9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 머릿수 20명 채우고 총선 후보 등록까지 마치면 한 90억 원쯤이 배정이 된다 이거죠. 예. 그동안은 교섭단체를 이룬 것이 지금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20석이 못 되니까 당연히 이 돈을 못 받을 수가 없어서 새누리와 새정연이 반씩 나눠 가졌는데 이제 이걸 셋이 나눠야 한다 이 말이군요. 자, 북한 모란봉악단 얘기가 지금 계속 외신에 나오고 있는데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베이징 공연 전에 갑자기 철수한 배경을 놓고서 여러 가지 분석이 막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예. 대북 라디오 매체인 자유북한 방송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측이 공연곡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북한 체제를 모독하는 말을 해서 현송월 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공연 전날 리허설을 본 뒤에야 내용을 파악한 중국 측이 북한 사상이 심하게 반영된 곡들을 빼라고 요구하자 북측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연 기술진이 악단 관계자들에게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진 것을 아느냐며 북한 주민을 잘 살려면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서 현 단장이 현장에서 직접 철수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곡을 바꿔라.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갈등이었군요. 예. 이재현 CJ그룹 회장 결국 실형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300여억 원을 부분을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670여억 원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재판에 참석해왔습니다. 네. 메르스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거리를 활보한 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네요. 그렇습니다.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하고도 당국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로 다친 팔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부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에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은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보건당국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EBS가 수능 교재를 볼모로 참고서까지 끼워 팔기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네요. 예, 조사 결과 EBS는 고등학교 3학년용 수능교재를 구매하려는 지역의 도서 총판업자들에게 초중고등학교 참고서를 모두 강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총판을 평가해서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때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의 판매 실적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총판은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를 떠안아야 했고 다른 출판사의 참고서도 유통할 수가 없어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EBS 외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서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와 호남 고속철도 등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고 경기도시공사도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EBS에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EBS,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 아무튼 공짜 들어가는 퍼블릭, 공짜 들어가는 데들이 이런 짓을 하면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돈에만 눈이 먼 사기업을 혼내고 그러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쁠 텐데 나라에서 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기관에서들도 이런 못된 짓 그냥 일단 해놓고 보자. 걸리면 과징금 좀 내자 이건데 EBS가 내야 할 과징금이 3억 5천만 원이라고요? 와, 상당히 큰데. 직장인 여러분들도 그닥 재미없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직장인 건강보험료 약 1%가량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직장인들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이 인상됩니다. 네. 참 말 어렵겠습니다. 보수 월액. 그냥 한 달 월급. 이 소린데. 6.07%에서 6.12%로. 지역도 좀 오르고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들의 건보료 평균이 95,400원쯤으로 오른다. 이 말이군요. 네. 납세자 연맹이 소주값 인상 배경이 뭐냐? 좀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이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소주값 인상이 원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세수 중대를 위해서 국세청이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소주 회사는 국세청의 규제를 받는 만큼 가격 인상 역시 단독 결정은 아닐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자료는 소주 회사들이 소주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 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회사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 또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 자금 현황 등입니다. 네. 소주값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 서류와 제출 근거, 이거 말고 또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 자금 현황, 이것까지도 공개하라 이 말이군요. 예. 허허, 공개할까요? 네. 제법 추워지는 것 같던데 날씨 어떻답니까?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새벽에 서해안과 경기 남부에서 눈이 시작되어서 낮에는 충청 이남 서쪽 지방과 경상남북도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밤에는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남부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9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지요.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시 22분 30초 막 되어 갑니다. 게시판 한번 볼까요? 윙스. 오케이 마리님. 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대가 오로지 문재인 뿐이지요.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6개, 7개를 계속 찍어놓으셨네. 오로지 문재인하고만 너는 지금 싸워야겠다는 거야, 야, 뭐 이런 거죠, 지금. 물음표가 많은 거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양측 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좋아, 누가 더 민심을 정확히 읽었느냐, 누가 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누가 더 확실하게 반영할 건가, 그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빈정대고 비아냥대는 것, 회방하는 것, 말 함부로 하는 것, 어느 선을 넘으면 이미 위험선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면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모든 헤어짐이 어떻게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러지는 말아야죠. 오케이 마리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혁신을 말하고 있다. 누군가를 끌어내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아주 못되먹은 마음을 갖고 있다. V3 직원들, 안철수 랩, 안 랩 말하는 건가 봐요. V3 직원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사가 뒷담화 장렬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뒷담화 장렬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성격의 상사인데, 안철수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하네요. 안랩 직원들이요? 모르겠습니다. 좀 안랩 아는 사람도 없고. 윙스님, 어거지로 떼쓰다 탈당해놓고 쫓겨났다고 노원병 자기 지역구 경로당에 가서 말했다고요? 안 의원이. 국정원 댓글려 김하영의 스스로 잠금을 감금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까 새누리 프레임이란 말을 들었던 거 아닐까요? 예. 지영편님, 드디어 이강윤의 오늘이 박스권에 진입했습니다. 예전처럼 10위권 안으로 빨리 복귀했으면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정말이네요. 20등이네요. 매일 생방송하는 준 뉴스 프로그램이죠. 정시뉴스, 5시에 시작하는 정시뉴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코너 연결들이 많고 하니까 준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굳이 정체성을 설명하자면 그럴 텐데, 매일매일 생방송 뉴스가 이 정도 순위다. 다른 들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은, 깊이나 재미나 이런 면에서는 이강윤의 오늘이 많이 부족하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애써서 만들어주시는 몇 안 되는
우리 PD와 기자, PD분들 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아무튼 뭐 좀 채워보려고 애는 쓰는데 여러분들 너무 루틴하게 들리시지는 않을지 걱정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격려로 듣겠습니다. 오동팔, 안철수 의원은 바깥에서, 김한길 의원은 안에서 아주 역할 분담들 해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야권을 분열시켜놓고 내년에 새누리당에서 공천 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 뭐 이러셨는데 설마 그러기 하겠습니까마는. 소소님, 아유 이거 뭐 전부 다 그 말씀들이시네요. 헤어지고 나서 나쁜 소문 흘리는 전 남자친구 같은 짓거리다. 구태하고 찌질한 코스는 다 밟아보고 가시네요. 에효 그러셨는데 차라리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더 갈등을 더 이상 확대 재생산 증폭시키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저 토론회 때 고재열 시사인 문화팀장이 구남친이라고 전 처음에 그 말 못 알아들었어요. 구남친 이렇게 띄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구남친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구남? 그래서 구남친 그 말인데 전 남자친구 그 말이죠. 내가 하면 혁신, 남이 하면 구태. 이재향님, 예, 이거 똑같이 새겨서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군님, 안철수 의원 나가서도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는 안 하고 새정년 비판이나 하는군요. 제2여당인 줄 알겠네요. 오케이 마리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청문회 지금 세월에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하고 있죠. 왜 TV에 중계하지 않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네, 어제도 이건 말씀드린 바가 있죠. 낭만 고양이님은 안철수 의원 부산 발언을 두고 집에 들어가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나무라셨는데,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서로가. 정치 이야기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는 나 빼고는 아무도 안 돼. 어제 제가 한겨레 김의겸 기자, 선임 기자한테 이거 물었죠. 혹시라도 내가 항상 대표가 돼야 하는 그런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닐까요? 똑부러지게 들으신 거 기억들 하시죠? 어제 들으신 분들. 똑부러지게 대답은 안 했지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사실. 아무튼 지나온 이력을 두고 보면 그렇게 보일 소지도 많다. 뭐 이런 요지로 김의겸 기자가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별리건님, 예, 날씨 추워집니다. 감기. 모두 다 조심하시죠. 또 모임도 많고 술자리들도 겹치실 텐데 송년 건강하게 넘기시고요. 어이구, 때마침 부천 송년회 알리는 웹자보가 떠있네요. 토토하하님. 부천에 계시는군요. 부천시 협의회 송년회. 이야, 이거 잘 그렸다. 풍선은 참 어른이나 아이한테나 보면 기분 좋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조그마한 아이들은 풍선 하나 사주면 그냥 꼭 손에 쥐고서 손에 땀이 흠뻑 벨도록 실 꼭 붙잡고 있고, 그거 놓치면 막 날아가는 풍선 보고 울고 칭얼대고, 그다음에 어디 데리고 가면 풍선 사달라고. 근데 뭐 수소인가 뭐 넣은 거는 좀 비싸요. 몇 년 전에도 한 3,000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속으로 좀 아깝기도 했는데 그거 안 사주면 하루 종일 어디 데리고 갔다가 칭얼대니까 그냥 사주는데, 뭐 며칠 있으면 또 휘리릭 어디 날아가 버리고. 아주 어렸을 때 애 키우던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한 10몇 년 됐나요? 그 말씀 알려드려야지. 부천 지역 송년회가 12월 18일 내일 모레 글피 금요일이네요. 7시 반, 저녁 7시 반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꿈땀이란 곳이랍니다.
장소는 좀 찾아보시죠.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회비 3만 원. 하하하, 이 재밌네요. 식사를 하고 오시면 2만 원. 식사 안 하고 오면 3만 원. 이렇게 맞나 봐요. 야, 이거 합리적인데. 근데 식사하고 왔는지 안 30년 경력의 셰프께서 요리해 준답니다. 아유, 맛있겠다. 지도들 한번 보시고요. 12월 18일 금요일 7시 반이랍니다. 부천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 참고하시죠. 경제 뉴스 브리핑 넘어갈까요? 나머지 댓글들은 조금 있다가 묶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감기 이런 것입니까? 목이 조금 안 좋으신 듯 보입니다. 목 상태가 그렇죠. 어이구,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워낙 방송 많이 하시죠? 그냥 어느 채널이든 우리 이인철 기자의 명쾌한, 스마트한 명품 경제뉴스 브리핑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팬층이 두텁던데요. 오늘은 답변 조금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내년부터는 대출 받는 거 이제는 영 빡빡해지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일단 비수도권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미 예고했던 수순이긴 한데요.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일단 모든 대출에 대해서 소득 여부를 따져보겠다.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대출금 상환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처음부터 이제는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납부해라. 거치식은 1년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인정 비율 LTV와 DTI 60%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퍼줘라라는 건데요. 사실 가계부채를 고려하게 되면 진작에 했어야 될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좀 시행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 우려했던 부동산이든 실수요자든 크게 우려는 없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이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벌써부터 바로 제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의 문제 방안,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이게 이 개인 가계대출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와서 국가 혼란을 초래할까봐 그렇습니다. 지난 2007, 8년에 있었던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발 금융사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간했던 사태 아닙니까? 네. 이제 그걸 막아보자는 건데요. 일단 은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은행은 거의 이 가계부채,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은 근저당을 120에서 130%까지 잡습니다. 네. 대출 4억 원 해주고 적어도 5억 원까지는 자기 돈이다라고 이제 한도를 막아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고서는 은행 시스템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주택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지 않은 한 금융 시스템이 지난 리만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처럼 대출을 옥죄게 되면 은행은 벌써부터 대출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집 있고 빌딩 저당 잡혀서 이 레버리지 투자하는 부자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뭐 70% 안 받아도 60%, 50%만 대출 받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은행은 더 적극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도 없는데 신용도도 낮다. 급전 필요한 저신용자, 다중 채무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작 위험한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외면하게 되면 더 고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예. 더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전전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러겠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해놓고는 지금 뭐 거의 1, 2년 안 돼서 이제는 가계부채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대출 규제를 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진짜로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층에서 신용등급 낮아가지고 못 받아서 제2금융권, 사채 이런 데로 가서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몇 년째 몇십 번씩 반복을 해서 말하는데도 왜 기재부는 그런 거는 항상 안 해가지고 발표하는 날마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혼나고 이런 악순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한국 GM 사무직 대상으로 희망퇴직 또 받는다고요? 그만큼 지금 뭐가 안 좋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조가 강성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GM이 사실은 전신은 대우자동차였죠. 그렇죠. GM의 경우 매년 1월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인데요. 근데 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실 이 노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항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임직원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원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최대 3년치에 해당하는 이제 퇴직 위로금을 지급을 하고요. 네. 뭐 2년간 학자금이라든가 1,000만 원 상당의 뭐 신차 구매할 때 할인 바우처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한국 GM의 경우에는 뭐 본사 차원에서 회사 경쟁력 확보 차원이다. 조직의 어떤 민첩성이라든가 효율성 제고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자발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한국 GM은 지난해에도 사무직을 대상으로 해서 2차례 걸쳐서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가 있어서 네. 벌써 2년 새 3번째 사무직 직원의 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한국 GM이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인수한 한국 GM, 한국에서 결국 철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섣부른 또는 성급한 예측까지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서 모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서의 생산물량을 더 줄이려 하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네.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3번 정도 1, 2년 새 사무직을 먼저 희망퇴직시켰다라는 건 그 다음이 바로 사무직 내보내고 난 다음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회사가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사무직 직원이 없는 그리고 이제 노동자만 있는 공장은 없다라는 게 이론인데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GM은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GM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본사 임원들이 계속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너무 높다. 라면서 이제 이 강성 발언을 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해서 구조조정을 거듭 이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조만간 뭐 이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 중인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이 차종의 경우에도 일부 다른 공장으로 이전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챙겨볼까요?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 이 지경까지 됐나? 그런 거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올해부터 이 수입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이 재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쌀 재고 관리에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면서 예. 지금 정부가 이제 고민에 쌓였습니다. 사실 해결 방안은 뭐 북한에 대한 연도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성인 한 명이 온전히 2공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가장 이제 재고 가운데 악성 재고라고 할 수 있는 2012년산 묵은 쌀의 경우에는 네. 약 10만 톤 가량을 가축 배합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돼지나 소 아니면 이제 뭐 산란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료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제 검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10만 톤 정도만 갖고는 이제 또 이 남아도는 쌀은 더 있습니다. 한 100만 톤 정도의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012년산 묵은 쌀의 경우는 현재 정부가 양곡 창고에 쌓아있는 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쌀이다 보니까 예. 품질이 떨어져서 적어도 이제 식용으로 밥으로 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걸리 주정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이 주정용으로도 좀 적합하지 않다. 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은 남아들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고육지책으로 나온 대책이기도 합니다. 쌀 소비는 줄고 쌀은 뭐 작황이 좋아서 계속 쟁여두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탁에 오르는 이른바 밥쌀 우리가 매일 끼니로 먹는 그것까지 막 수입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쌀 가격이 폭락했고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시민들 모인 집회 때 농민 백남기 씨가 그런 거 항의하고자 했다가 그런 비극적 살상에 가까운 진압당해서 지금 사경을 해오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쌀 가격이 대단히 이거 큰 문제네요. 벌써 3년 전 만으로 3년 된 쌀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식용으로는 도저히 못 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정부도 좀 머리가 꽤나 아프긴 하겠습니다. 이게 쌀값 문제가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우리 이 기자님 리포트를 들으니까 생각이 되는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